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베트남의 에이펙 회의차 가서 이 호치민시에서 개막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행사에서 베트남에 한국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사실상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대선 기간에 4월 달에 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쓴 책 132페이지에 보면 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끼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장병이 5,000명이나 가서 죽었는데 공산주의가 승리한 건데 희열을 느꼈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논리가 담겨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와 2부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그 이후 3부 논문이 쓰여졌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된다라는 것을 높이 평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홍 후보가 지적한 문재인 후보 저서 131쪽과 132쪽에는 두 개의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베트남 전쟁하고 중국의 문화혁명입니다. 다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참전하지 않으면 당시 60년대 중반에 미군이 베트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군을 붙들어 놓고 한국 젊은이들이 대신 가서 싸웠고 5,000명이 전사를 했고 15,000명이 부상을 입거나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렸고 이후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은 월남이 지면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운명이라는 책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것은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이 내부에서 벌어진 극자, 한마디로 이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일종의 모택동 친위대 운동이지요. 즉 계급을 통해서 혁명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모택동이 자신이 완전히 주도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당 내부의 극자 세력들을 선동해서 특히 이 젊은 당원들을 앞장세워서 홍위병으로 이용했다라는 부분이 지금도 큰 실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3만 명이 박해를 당했고 그 중에 3만 5천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 73만 명의 박해 중에는 지금 시진핑도 있고 덩스평도 있었죠. 자, 그 운명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문재인 후보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많은 대학생이 그 무렵에 그랬던 리영희 선생이었다. 한국에는 이영희라고 하는데 이 책에는 리영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리 씨는 없지 않아요? 자, 리영희 선생 책을 저는 몇 개 읽다가 이 사람 참 삐뚤어진 사람이다라고 안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읽었나 봐요. 나는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비 잡지에서 먼저 읽었다. 대학 1, 2년 무렵 잡지에 먼저 논문 1, 2부가 연재되고 3학년 때 책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접한 이영희 선생 논문은 충격적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운동 등을 다뤘는데 미국이 결국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기되어 있었고 명쾌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 벗겨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논문과 책을 통해 본받아야 할 지식인의 추상 같은 자세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었다. 자, 중간에
또 좀 중략하고요. 이 선생은 나중에 월남 폐망 후 장비 잡지에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 월남 폐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두고 논문 1, 2부와 3부가 쓰여진 셈이었다. 그 논리의 전개 흐름이 그렇게 수미일관할 수가 없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폐망을 예고했고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나 또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이 앞에 말한 행사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을 빚을 지고 있다고 영상 축전으로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빚을이라고 하지 않고 빚을이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 빚을 지고 있다고 나는 길을 의심했다. 여기에서 나는 동아일보의 김승덕 칼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었다라고 현재와 미래를 강조하기는 했다. 그러나 과거 베트남 전 파병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사과를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3년 전에 베트남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사과한 바가 있다. 이번엔 국민도 아니고 한국 전체의 마음에 빚을 지운 문 대통령은 좀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다. 우선 베트남이 한국의 사과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 관료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한 사업가는 베트남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라며 가난해서 용병이나 보낸 한국에서 자꾸 사과하는 것을 반기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저도 베트남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에 이 사과가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했을 때 베트남은 발끈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는 입장문을 실었을 정도였다. 베트남뿐만 아니다. 안정효의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듯 당시 베트남의 구원자로 한국에 대한 애국자로 자부했던 참전 한국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국가에 대한 사과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낸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수 없는 이유는 베트남전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다. 대선 후보 당시 아까 제가 말한 홍준표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베트남의 패망을 예고했고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거라고 답을 했는데 70년대 초반 그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 책에서 대통령은 베트남전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성격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베트남 내전에서 미 제국주의 용병으로 참전해 민족 통일을 더디게 만든 것을 이번에 사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누가? 한국군이. 칼럼에는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요. 주어가요. 과민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유엔에서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 즉 6.25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라고 남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6.25를요. 월남 지역에서도 부패 정부보다 공산당 지지가 많았던 베트남전은 분명히 내전이었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도 6.25 전쟁은 이 계급 투쟁적인 내전으로 본다. 6.25 발발 전에 남한에서 자위권 조직력이 막강했으나 소아병적 자경주의와 급진성 때문에 민중적 기반이 탄탄해지지 못했다라는 연구에 따르면 6.25는
베트남전과 동열의 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끼어드는 바람에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도 아니다. 나치즘 제국주의와 싸웠던 미국은 한반도에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와 함께 공산주의와 혈전을 치렀고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위협이 되는 기적같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것이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 연설하면서 미군 3만 수천 명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미국이 6.25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북한을 보면 금방 알지 않는가. 자, 74년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리영이는 그 후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주의에 과도하게 빠진 탓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높이 평가한 대목은 오류였다고 고백을 했는데 91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패배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 386 그룹은 죽은 이영희만큼도 진화하지 않은 것 같아. 한미 방위 조약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정책의 문서와 같은 이영희의 반미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왜 한미 동맹을 뒤흔들 것이 분명하고 베트남 적화 통일을 불러온 1973년 파리 협정과 다를 바가 없는 북미 평화협정에 목을 메고 있는 건지 이 정권이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칼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지도자, 북한 주민에 대해서 마음의 빛을 말하지 않는 지도자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자, 체계적인 의식화의 결과가 한국의 정권을 장악했고요. 청와대를 이 주사파 출신 비서관 행정관들이 장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자신의 사고에 기반한 일종의 확신적 체계적 논리에 수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문 대통령이 비서들한테 놀아난다. 그 사람이 뭘 아느냐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골방에서 정신승리 중인 자칭 보수들이라고 비꼬는 이재성이라는 한겨레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이 변창훈 검사의 자살을 갖다가 이렇게 두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보수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줍니다. 현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신들이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당신들은 정년주 KBS 사장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먼지 털듯이 털지 않았느냐. 또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이용을 해서 같은 식구들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특별 대우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인지 너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느냐. 자, 검사의 가장 지탄이 제 식구 감사기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봐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수사나 국정원에 또 더 나아가서 선거 댓글 이런 게 청와대 하명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건 도둑이 제발 저린 전형적인 부분이다. 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하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병우 수석 같은 독재적인 시스템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이 탄핵 촛불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이 집권을 위해 탈법을 저지른 게 한두 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너네들 보수의 미래는 암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수층에는 박근혜 지지 정도가 보수의 전부라면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보수층이 생겨나고 그 중에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가 3분의 2나 되는 부분에서 보수층의 지지도 건전한 보수층의 지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보수, 진보, 좌우 그런 거 다 좋은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통령이 자국의 역사를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나라에 가서 거듭 사과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현재 국민적 필요상 가장 중요한 우방과 함께 침략에 대응해서 싸운 전쟁을 베트남처럼 내전이라고 말을 해버리면서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과연 그 출신이 어디든 어느 당 출신이든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 출신이든 적합한 거냐라는 부분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체계적으로 작용화된 사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변창훈 검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변창훈 검사도 한마디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변창훈 검사가 저지른 죄가 새벽 7시에 압수수색을 당할 만큼 시급한 부분도 아닌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검사가 언제 검사 3명을 모두 고위급 검사 3명을 구속시키는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 일에도 경중을 가려서 방어권도 보장을 해주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되냐. 그건 검사도 마찬가지고 자살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 정권 들어서 죽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권이 이렇게 지금 내전에 혁명에 가깝게 온 사방을 쑤시고 다니는 부분을 하명수사가 아니고 정치보복도 아니고 합리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부패 청산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 과정 자체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있으면요. 자신의 몸을 잘라내야 될 시기가 올 건데 그때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성을 말해봤자 속이에 경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부에 글을 쓰는 기자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당신에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 정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한겨레 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한번 지켜봅시다.